자식에게는 늘 모든 걸 내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뜻밖의 거액을 손에 쥔 한 어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돈을 알면 내 아이들이 나를 진심으로 대할까? 아니면 돈으로만 볼까? 그래서 그녀는 일부러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자식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과 딸의 마음속에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는데요. 돈이 가족을 갈라놓을지 아니면 사랑이 그 틈을 메울지. 오늘 한 어머니의 노후에 담긴 눈물겨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1화 뜻밖의 큰돈, 그리고 시험의 시작. 제 이름은 이순자, 올해 74입니다. 평생을 살던 동네, 좁디 좁은 한 칸짜리 집에서 나고 자라 자식들 키워내고 남편 떠나보내며 흘려보낸 세월이 어느덧 반백년을 넘겼습니다. 그 집은 제 삶의 전부였지요. 비좁아도 따뜻했고 낡아도 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재개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처음엔 우리 같은 서민 집을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하며 흘려들었지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와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보상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제 귀가 얼얼해졌습니다. 집 한 채 값이 30억이라는 겁니다. 30억이라니요. 제 평생 한 달에 100만 원도 넉넉히 써본 적 없는 제가 말입니다. 은행 통장에 돈이 찍히던 날 손이 덜덜 떨려 펜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웃으며 축하드립니다 하는데 제겐 그 말이 칼처럼 들렸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일인데 왜 저는 겁이 났을까요? 통장을 집 서랍 속에 밀어넣고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숫자가 많아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작아지더군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을 알면 내 자식들이 나 어떻게 대할까? 지금껏 보여준 효심이 진심일까? 아니면 이 돈이 시험지였던 걸까? 아들, 딸 두 아이를 키우며 저는 항상 믿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저는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고 밤에는 건물 청소를 다녔지요. 그 손으로 밥 먹이고 학비 마련하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 아이들이 내 늙은 손을 잡아줄 거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때로는 돈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난한 척 초라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찾아가 보기로. 그때 보여주는 그들의 눈빛이, 말이, 행동이 진짜 마음일 테니까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몇 벌의 옷이 있었습니다. 딸이 사준 카디건은 아직 태그도 떼지 않은 채 고이 걸려 있었지만 오늘은 그걸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랜 회색 코트, 늘어난 고무줄 바지, 닳아 빠진 운동화를 꺼냈지요. 거울 속 제 모습은 한눈에 봐도 노인네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필요했습니다. 이 모습이라면 돈 냄새는 안 나겠지. 낡은 손수레를 끌고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손끝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설레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이 문이 열리면 내 마음도 열리겠지. 아니면 닫히겠지. 딩동. 엄마. 갑자기 웬일이에요? 아들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놀라움, 그리고 살짝 불편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며느리 역시 뒤에서 얼굴을 내밀더니 곧바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런데 연락도 없이.
그 말투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 왜 왔냐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나가다 내 얼굴 좀 보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레 제 신발 옆에 슬리퍼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리퍼가 제 발을 환영하는 듯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곧 나가실 거죠? 라는 무언의 신호 같았지요. 거실에 앉아 물 한 잔을 받아들고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손주들 스마트폰 게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자꾸만 시계를 흘깃거렸습니다. 아, 이 집에서 나는 손님일 뿐이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길바닥에 비쳤고 제 그림자가 쓸쓸히 따라왔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직은 시작일 뿐이야. 이제 딸아이에게도 가보자.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디로 닿아 있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자. 사람의 진심은 풍년일 때보다 흉년일 때 드러난다. 나는 이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내 아이들의 마음을 재보려 한다. 이화, 아들의 집에서 배우는 계산법. 밤새 뒤척였습니다. 비가 멎은 새벽, 창밖 지붕 위의 고인물이 은빛으로 반짝였지요. 늘 그렇듯 하루를 여는 건 소박한 습관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머그컵을 데우고 창틀의 먼지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는 일. 그런데 오늘은 그 모든 동작이 유난히 더디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마음이 이미 다른 집 문 앞에 가 있었거든요. 아들의 집, 어제의 표정, 며느리의 목소리, 손주들의 조용한 웃음, 그 사이를 헤치고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으니까요. 버스는 아침 등굣길을 실어 나르듯 분주했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간판들이 흐릿했습니다. 눈이 나빠졌나 싶어 안경을 고쳐 쓰는데 사실 흐린 건 바깥이 아니라 제 마음이겠지요. 오늘은 내 자식의 마음이 내 손에 잡힐까? 그 생각 끝에 저는 결국 조금 더 단단해지기로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그게 오늘의 복장입니다. 문 앞에 서자 초인종 누르기 전부터 발바닥이 조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딩동. 엄마 아침부터.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과 바쁨, 그리고 얇은 불편함을 겹겹이 둘러 입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고개만 내밀고는 금세 도마로 시선을 돌렸지요. 간단히 얼굴 보러 왔다.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거실 소파에 앉으니 쿠션이 낯설게 푹 꺼졌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체온만 오래 배어 있는 자리인가 봅니다. 한쪽 벽엔 가족 일정표가 붙어 있었어요. 영어 학원비 이체, 전기세 납부, 보험료 글자마다 돈키호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살림이 팍팍하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웃음, 안부, 그리고 자리 내어주기. 엄마, 커피는 드세요? 며느리가 예의를 다해 물었습니다. 예의는 정확했지만 정은 덜어낸 맛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은 테이블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탁 내려놓았고 화면에는 부동산 뉴스가 반짝였습니다. 엄마, 우리 동네도 재개발한다더라.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엄마 동네는 끝났지. 그의 말투는 물음표를 달았지만 이미 마침표를 알고 있는 사람의 톤이었습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질문. 다만 오늘은 더 또렷하게 들렸지요. 안부보다
보상이 먼저인 목소리. 그래, 그랬다. 제가 짧게 대답하자 아들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은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의 그것과 닮았지만 같은 빛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나오는 거야? 그 순간 주방에서 도마 소리를 내던 며느리의 손이 아주 잠깐 멈추더니 다시 더 빠르게, 더 크게 박자를 탔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엇박자로 엉키는 기분이었어요. 그게 왜 궁금하니? 제가 되물었을 때 아들은 어색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니 엄마, 세상 물정 모르지 말고. 요즘 다들 그러더라고. 장남이 책임지는 거 아시죠? 부모님 모시는 것도, 재산 문제도. 미리 얘기하고 정리해야 나중에 형제끼리 안 싸운대. 장남, 책임, 정리. 모두 옳은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 단어들이 오늘 이 집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엄마가 없으니까. 그래, 내 말대로 미리 얘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제가 천천히 말하자 아들은 조금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생활이 빠듯하지. 학원비도 대출도 있고. 그렇지, 요즘 다 힘들잖아. 응, 안다. 그래서 물어보마. 내가 가장 먼저 듣고 싶은 건 엄마가 살아온 이야기냐 아니면 엄마 통장의 숫자냐. 아들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한숨이 불쑥 튀어나올 것 같다가 겨우 삼킨 표정. 저는 눈을 떼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오래전 그 아이가 받아쓰기를 틀려 울먹일 때, 울음을 멈출 때까지 등을 다독이던 마음으로요. 잠깐의 침묵 끝에 아들은 말했습니다. 둘 다. 그 대답은 정직했지만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직함이 때로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늦은 나이에 배우는 중이었어요. 그때 손주가 다가와 제 옆에 툭 앉았습니다. 할머니, 냄새 좋아요. 할머니, 집 냄새. 무슨 냄새? 비누 냄새랑 된장찌개랑 할아버지 방 냄새처럼. 아이의 말은 뜻밖의 구원이었습니다. 아직 이 집에 내가 들어갈 틈이 있구나.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고 가방에서 은박 포장을 꺼냈지요. 며칠 전에 시장에서 사둔 달고나 과자였습니다. 이빨 상하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응,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비로소 제 입가도 들렸어요. 그때 며느리가 손을 닦으며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점심 약속 있으시죠? 저희도 곧 나가봐야 해서요. 친절한 문장은 때로 일정 조정의 다른 이름이지요. 곧 나가실 거죠? 가는 말은 굳이 입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배치된 물건과 움직임이 이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현관 쪽에 세워둔 제 손수레, 그 옆에 며느리가 살짝 내놓은 슬리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볼 일이 있지. 택시비. 아들이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손길은 분명한 배려였어요. 다만 그 배려가 오늘 하루를 채우기엔 조금 모자랐습니다.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는데 손주가 제 허리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우리 집에서 자요. 그래, 다음에는 된장찌개 내가 끓여줄게. 약속.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그 촉감이 3만 원보다 훨씬 큰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차게 불었습니다. 택시를 잡을까 하다
저는 일부러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멀리서 아파트 관리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봄 노래가 가물가물 들렸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가만히 손바닥을 폈습니다. 그 위에 놓였던 지폐의 감촉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더 깊게 남아있는 건 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둘 다라고 했지. 엄마의 이야기와 엄마의 통장. 그 답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듣고 싶었던 답은 아니었지요. 버스가 오자 저는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고개를 기댔어요. 버스 흔들림에 맞춰 옛 기억들이 들썩였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숙제 공책에 붙어 있던 선생님의 쪽지. 글씨는 엉망이지만 마음은 따뜻해요. 그 말을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내 아이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라고. 그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층으로 접힌 걸지도요. 생활의 무게 아래, 대출과 학원비 장부 아래로 집에 돌아와 주전자를 다시 올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를 듣다 보니 해야 할 일이 또렷해졌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먼저 전하자. 통장 이야기는 마음의 자리 하나를 만들어준 다음에 하자. 다만 그 마음의 자리를 누가 기꺼이 내어줄지는 이제부터 보게 되겠지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들의 메시지. 엄마, 아까 죄송. 말이 좀 앞섰네.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주말에 시간 돼. 얘기 더 하자. 주말 저는 그 단어를 한 번 굴려본 뒤 곧장 딸아이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는 전화를 받자마자 웃음이 앞섰습니다. 밥 먹었어? 그 질문은 마치 숨은 잘 쉬고 있어 라는 안부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 한 문장에 마음이 풀렸지요. 그래, 밥은 먹었다. 그런데 내일 미용실 같이 가자. 머리가 너무 길어 터널 같다. 딸이 깔깔 웃었습니다. 좋아요. 엄마 머리는 터널이 아니라 꽃길이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찍은 사진, 아이들 전리를 넣어두었던 작은 틴 케이스, 그리고 한 장의 명함. 변호사. 저는 그 명함을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서둘러 문장을 완성할 때가 아니에요.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길지, 그건 내일의 마음과 모레의 표정을 더 보고 써야 하니까요. 효과음 드라이기 소리 멈추듯 바람 소리 서서히 잦아들. 저녁 창밖 노을이 붉게 번졌습니다. 해가 지는 하늘은 늘 같은데 보는 마음은 하루씩 달라지네요. 아들의 집에서 배운 건 단순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계산의 한복판에 서 있다.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계산 속에 나를 어디에 놓을지 그 자리를 스스로 정하게 해줘야겠지요. 동정으로도 화로도 아닌 기다림으로. 문득 손바닥을 뒤집어 봅니다. 3만 원의 무게는 벌써 사라졌어요. 대신 손끝에 남은 건 손주의 체온. 다음에 된장찌개 끓일 약속의 온기. 그리고 제가 오래도록 잃지 않으려는 어떤 빛.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온도. 클로징 음악 피아노가 한 음씩 맑게 떨어지다 마지막 음에서 길게 스테이. 오늘 나는 아들의 집에서 새로운 셈법을 배웠다. 돈의 자릿수로 사람을 채우지 않는 법. 그리고 사랑의 기호는 통장에 찍히지 않는다는 것. 내일은 딸과 미용실에 간다. 가위 소리가 내 마음을 다듬어 주길 바라며 나는 다시 사람의 온도를 믿어보기로 한다.
차와 딸의 밥상 손끝에 채워온. 며칠 전 아들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내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건네받은 3만 원은 손바닥을 금세 데우다가 이내 사라진 미열 같았지요. 대신 오래 남은 건 손주의 포근한 포옹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팔짱 속에서 나는 아직도 엄마일 수 있다는 위안을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위안만으로는 가슴이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묘해서 서운한 기억 하나가 따뜻한 기억열을 눌러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딸아이 집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늘 전화를 걸면 밥 먹었어? 하고 묻던 아이. 그 한마디가 내 하루를 살게 해주곤 했지요. 오늘은 그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엄마 맞아요? 문이 열리자마자 딸은 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반가움, 그리고 걱정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지요.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요? 어디 아픈 거예요? 순간 목구멍이 콱 막히는 듯 했지만 나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프긴 그냥 좀 바람 쐬러 나온 거다. 딸은 내 손에서 손수레를 빼앗듯 들고 현관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신발도 벗기기 전에 주방으로 달려가더니 후다닥 냄비를 올리더군요. 엄마,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 제대로 끓여드릴게요. 삼겹살도 사놨으니까 밥 2공기는 각오하세요. 효과음 칼질 소리, 냄비에서 끓어오르는 소리, 마늘이 기름에 닿는 지글거림. 순식간에 집안이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기름에 마늘이 튀는 소리, 김치가 뽀글뽀글 끓는 소리, 공기 속에 퍼지는 고소한 냄새. 순간 나는 집이라는 단어를 소리와 냄새로 다시 배웠습니다. 엄마, 요즘 혼자 밥 잘 챙겨 드세요. 혹시 끼니 거르시는 건 아니죠? 내가 아무리 바보여도 밥은 챙겨 먹는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며칠 전까지 라면으로 허기를 달래며 하루를 버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지요. 딸이 더 걱정할까봐.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딸은 내 앞접시에 삼겹살을 덜어주며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힘들면 잠깐 저희 집에 계세요. 방은 좁아도 괜찮아요. 마음은 넉넉하게 비워둘게요. 그 말에 젓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의 마음이 내 앞에 이렇게 담겨 있구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허겁지겁 수저를 집어들었지만 이미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물컵을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 물이 참 달더군요. 밥을 다 먹은 뒤 딸은 내 코트를 벗겨 세탁기에 넣고 장롱에서 새 카디건을 꺼내왔습니다. 엄마, 이거 작년에 사둔 건데 제가 입으려다 안 맞아서 못 입은 거예요. 엄마가 입으세요. 그 카디건은 크림색이었는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조금 환해진 듯 보였습니다. 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엄마한테 참 잘 어울리네요. 내일은 머리도 좀 다듬고 시장 같이 가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손끝이 먼저 움직이는 일이라는 걸. 다음 날, 딸은 약속대로 미용실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위 소리를 들으니 묘하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여전히 늙고 주름졌지만 어딘가 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용사가 머리를 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따님이 효녀네요. 이렇게 자주 모시고 다니기 힘든데. 딸은 수줍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딸은
내 손에 따끈한 호떡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죠. 앞으로는 자주 와서 같이 장도 보고 밥도 해 먹을게요. 호떡의 달콤한 맛보다 더 달았던 건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딸집 작은 방에 누워 창밖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커튼이 흔들렸고 내 옆에는 로즈마리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딸이 집에 밥 냄새만 나면 재미없잖아요. 허브 향도 좀 나야죠. 하며 사온 것이었지요. 나는 그 향기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밥상은 거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반찬 사이로 비치지요. 오늘 내 접시에는 사랑이 산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한 척 찾아간 여정이었지만 딸아이의 손끝에서 다시 배부름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돈 사이에서 시험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와 흔들리는 휴대폰, 흔들리지 않으려는 마음. 딸아이 집에서 하루 이틀 머무는 동안 내 마음은 오랜만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국 한 그릇, 딸이 내어준 카디건, 손주의 까르르 웃음소리. 그것들이 30억보다 더 큰 재산 같았지요. 하지만 사람의 평안은 오래 가지 않는 법. 아침 햇살이 창문에 스며들던 그날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요즘 어디 계세요?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묘하게 따져 묻는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 집에 와 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엄마, 저희 동네에서 얘기 많이 돌아요. 엄마네 집도 재개발됐잖아요. 다들 억대씩 받는다는데 엄마는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이 질문이구나. 어제의 따뜻한 밥상이 아직 내 가슴을 데우고 있었는데 단숨에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하니? 내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장남이잖아요. 우리 집 살림도 빠듯하고 대출이랑 애들 학원비까지 감당하기가 벅차요. 엄마가 상황을 말씀해 주셔야 미리 정리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형제끼리 싸우면 곤란하잖아요. 장남, 정리, 싸움. 단어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들은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엄마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돈이라는 단어만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물어야 할 건 그게 아니지 않니? 나 잘 지내냐고. 어디 아프진 않냐고. 밥은 먹고 다니냐고. 엄마 미안해요. 근데 지금 저도 너무 힘드니까.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대답에 한동안 말이 막혔습니다. 도와주다라는 말은 고맙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겁습니다. 내가 돈으로만 도울 수 있는 존재인가? 그때 옆에서 딸이 내 얼굴을 살폈습니다. 전화를 스피커로 켜둔 탓에 아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거든요. 딸은 입술을 깨물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로즈마리 화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푸른 잎 사이로 은은한 향기가 번져왔습니다.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는 풀처럼
나도 내 마음을 붙들어야 한다. 며칠 뒤 딸이 나를 데리고 미용실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머리를 정리하니 거울 속 제 얼굴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머리 다듬으니까 젊어 보인다. 이제 진짜 꽃길만 걸으셔야죠. 그 말에 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은 돈을 말했지만 딸은 꽃길을 말했습니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두 아이의 마음은 이렇게나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과 함께 변호사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언젠가 결정을 내려야 하겠지. 누구에게 내 삶의 결과를 맡길지.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내 마음이 더 보고 더 느껴야 할 시간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휴대폰 불빛이 다시 반짝였습니다. 아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말이 좀 앞섰네요. 회사도 힘들고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나는 긴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말이 준비된 걸까요?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 사람의 진심은 때로는 단어에 담기지 않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관계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딸의 손끝에서 받은 온기처럼 언젠가 아들의 마음에서도 따뜻한 숨결이 다시 피어나기를 바라며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을 지켜봅니다. 오화, 유원장의 문장들, 그리고 내 눈빛. 며칠 동안 아들과의 통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장남이니까 권리도 있잖아요. 그 말이 마치 망치처럼 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속에 엄마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게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딸은 그런 내 눈빛을 알아차렸는지 괜히 집 안 화분을 늘려놓고 저녁마다 내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말을 아꼈습니다. 말로 다 위로하지 않아도 이미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국 오래 숨겨두었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변호사의 이름이 적힌 반듯한 흰 카드. 이제는 결정을 미룰 수 없겠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공기는 무겁고 차분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내 마음을 더 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 드릴까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 전 재산 아니, 내 삶의 결과라고 할게요. 그건 딸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서로의 밥을 지켜주는 것. 펜을 잡고 첫 문장을 적는데 손끝이 떨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단단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실했기 때문일까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문장을 다듬어주며 덧붙였습니다. 혹시 아드님은요? 포함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제 아들은 지금은 사랑을 나누는 법부터 배워야 할 아이 같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내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니 하늘이
이상하게도 맑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길을 내고 있었지요. 나는 하늘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저런 틈이 있었으면 어두움 속에서도 빛이 스며들 수 있는 틈이. 집에 돌아오니 딸이 작은 화분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로즈마리예요. 집에 밥 냄새만 나면 재미없잖아요. 가끔은 허브 향기도 나야죠. 나는 웃음을 지으며 화분을 창가에 올려놓았습니다. 싱그러운 향기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순간 내 노후가 이 향기처럼 오래도록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엄마,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애들 학원비도 밀리고 대출도 있고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도 열심히 해서 갚을게요.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돈이니? 아니면 엄마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들려온 건 깊은 한숨뿐이었습니다. 내일 제가 갈게요. 엄마 뵈러 갈게요. 소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로즈마리 잎에 반짝였습니다. 그 작은 빛이 내 마음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내 눈빛으로 답을 듣겠다. 돈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 눈빛으로 끝나야 합니다. 눈빛이 흔들리면 그건 사랑이 흔들린다는 뜻이니까요. 내일 나는 내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려 합니다. 거기서 진짜 답을 얻기 위해서. 육화 진실의 순간 딸에게 고백, 밤새 뒤척였습니다. 내일 아들이 온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통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창밖에 가로등 불빛만 바라보다가 겨우 잠에 들었지요. 하지만 눈을 감고 나서도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형편이 어려워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말 속에는 분명 절박함이 섞여 있었지만 그 절박함이 엄마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엄마의 돈을 향한 것 같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다. 적어도 내 마음을 믿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딸아이에게만큼은. 엄마, 오늘따라 얼굴이 무거워 보여요. 딸은 내 표정을 보자마자 금세 눈치를 챘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지요.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읽어내던 아이. 무슨 일 있어요? 아들한테 전화라도 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잠시 한숨을 쉬더니 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재개발 보상금 받으셨죠? 그 질문에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말할 시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30억. 받았다. 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순간 숨이 멎은 듯 조용했지요. 하지만 놀람이 채 가시기도 전에 딸의 얼굴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혼자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내가 말 안 한 건 내가 돈 때문에 달라질까 봐서였어. 내 앞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걸 보는 게 그게 더 무서웠거든. 딸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돈 때문에 엄마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터질 듯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눌러두었던 눈물이 와락 쏟아져 나왔습니다.
딸은 내 어깨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발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저도 엄마 딸이에요. 같이 지켜드릴게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딸은 한 손에 과일을, 다른 손엔 반찬거리를 담았습니다. 엄마, 이 참외 어때요? 싸게 해주신다네요. 그래, 사자. 여름 맛이잖아. 시장 골목마다 울려 퍼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흥정소리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체온으로 살아있음을.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딸은 김치를 꺼내 볶고 나는 된장을 풀었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자 방 안 가득 구수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찌개 한 그릇, 노릇노릇한 전 한 접시가 눈부시게 소중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한 숟가락 떠넣는 순간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설령 오빠가 뭐라고 해도 전 엄마 편이에요. 엄마는 이제 저랑 같이 사셔도 돼요. 혼자 힘들게 버티지 마세요. 그 말이 따뜻한 국물처럼 내 속을 데웠습니다. 그래, 적어도 이 아이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구나. 밤이 되자 나는 작은 등불을 켜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던 그날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떨지 않고 적어내려간 문장들. 내 재산은 딸에게 맡긴다. 그때의 결심이 오늘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딸이 내 방 문을 살짝 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그래, 이제 자려 한다. 사랑해요, 엄마. 문이 닫히고 내 가슴에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30억으로도 살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딸에게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진심을 흔들림 없이 보여주는 마음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내 마음을 붙들어 준 건 딸의 눈물 어린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나는 조금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단단해진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찾아올 테니까요. 7화 아들의 분노. 다음 날 오후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집 안을 훑어보더니 곧장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딸은 부엌에서 나오다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아들은 숨을 고르지도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 앉아라. 아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검색 화면을 내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엄마, 여기 기사 보이세요? 같은 구역 다른 주민들 보상금 수십억씩 받았다잖아요. 엄마네 집도 똑같이 됐잖아요. 근데 왜 저한텐 말 안 했어요? 왜 숨기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딸이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오빠, 지금 엄마한테 뭐라는 거야? 엄마가 일부러 안 말한 이유가 있겠지. 너는 좀 빠져. 장남인 내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아들의 눈빛이 분노로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장면이 눈앞에 벌어진 것이지요.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보상금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제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30억이다.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역시, 그런데 왜 저 몰래 숨기셨어요? 제가 장남인데. 장남이 모르면 말이 돼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장남이라서 더 숨겼다. 돈 때문에 엄마를 보는 눈빛을 엄마는 보고 싶지 않았다. 아들은 할 말을 잃은 듯 나를 노려보다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하면 제가 돈만 밝히는 사람처럼 들리잖아요. 저도 힘들어서 그런 거지. 엄마한테 관심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딸이 다시 나섰습니다. 그럼 왜 오빠는 엄마 건강보다 돈 얘기부터 하냐고. 어제도 전화 와서 첫마디가 보상금 얘기였잖아. 그게 엄마를 사랑하는 방식이야? 너야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겠지. 엄마 재산 다 가져가려는 속셈 아니야? 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 앞에서. 나는 두 아이 사이에 앉아 그 싸움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만해라.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장남이 당연히 재산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거 세상 사람들 다 알잖아요. 오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엄마를 재산으로만 보는 게 문제야.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지금 이렇게 돈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는 걸 보게 될 줄이야. 아들은 화난 표정으로 가방을 들쳐 매더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실 거면 저도 생각 바꿀 거예요. 법적으로라도 받아낼 겁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내 곁으로 와서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오빠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욕심에 눈이 멀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분노에 담긴 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여온 서운함과 책임감, 그리고 생활의 무게가 함께 뒤엉켜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도 결국 세상의 무게에 짓눌린 한 사람일 뿐이겠지요. 오늘 아들의 분노를 마주했습니다. 그 분노는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아픔과 절망도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돈은 우리 가족의 마음을 가르고 상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내 사랑과 내 재산을 어디로 흘려보낼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8화 마지막 결정. 아들이 문을 쾅 닫고 나간 뒤 집안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은 아직도 떨리고 심장은 쿵쾅대며 제멋대로 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언성이 오가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엄마, 법적으로라도 받아낼 겁니다. 아들의 그 말이 내 귀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 울렸습니다. 딸이 내 옆에서 조심스레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나는 눈물을 훔치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만. 입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랍 속에 넣어둔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엔 변호사가 정리해준 유언장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지 않은 빈 칸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봉투를 바라보다가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대로 해도 되는 걸까? 아들에게 등을 돌리는 게 맞는 걸까? 아들을 향한 분노보다 여전히 남은 모성애가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곧 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설령 오빠가 뭐라고 해도 저는 엄마 편이에요. 혼자 힘들게 버티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다시 다잡게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챈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결정하셨습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제 재산은 모두 딸에게 남기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주고 내 밥을 함께 나눠주는 것. 돈이 아니라 마음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펜을 들어 도장을 찍는 순간 내 손끝이 잠시 떨렸지만 곧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하루도 안 돼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눈빛은 이미 격앙되어 있었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뭔지 아세요? 법원에 제출하려면 이런 절차가 필요하대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딸이 화들짝 놀라 나섰습니다. 오빠, 엄마 앞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죄지. 내 몫을 숨긴 게 죄 아니야? 장난 무시하는 게 죄 아니냐고. 아들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순간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만해라. 내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습니다. 두 아이 모두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장남이라 했지. 맞다. 장남이다. 하지만 그게 내가 내 마음까지 차지할 권리는 아니지 않니? 엄마라는 사람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아들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빚에 치이고 애들 학원비도 못 내는 처지인데 엄마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내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내가 힘든 거 안다. 안다만 엄마의 마지막 바람은 돈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돈이 아닌 엄마로 보는 거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류 봉투를 소파에 내던지고는 문을 나가버렸습니다. 곧 다시 오겠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딸이 곧장 내 옆에 와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오빠는 언젠간 깨달을 거예요. 지금은 눈앞의 고통만 보니까 그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정말 깨달을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돈에 갇혀버릴까? 오늘 나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 삶의 결과를 누구에게 맡길지. 아들의 분노와 원망은 나를 찢어놓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돈은 결국 수단일 뿐이고 진짜 행복은 함께 밥을 나누는 마음이라는 걸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어디로 이끌지 이제는 알 수 없습니다. 부와 갈등의 격화. 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늘 얼어붙은 채였습니다.
딸은 티 나지 않게 집안일을 챙기며 나를 위로하려 했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 걱정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편함에 낯선 서류가 꽂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엔 법원에서 온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속 분쟁 조정 신청서. 나는 손에서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머리가 아득해지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딸이 달려와 봉투를 집어들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오빠가 진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나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며칠 뒤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드님이 법적 권리를 주장하면 분쟁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이미 유언장을 작성하셨으니 법적으로는 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싸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구나. 이게 내가 바라던 노후였을까? 그날 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서류 받으셨죠? 저도 이제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엄마가 왜 저를 무시했는지 법정에서라도 따져야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절망이 한데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엄마는 내가 힘든 거 알아. 하지만 돈이 사람의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어.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요? 엄마는 딸한테만 다 주고 저는 망하라는 거예요. 순간 목구멍이 막히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빼앗아 들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제발 그만해.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엄마가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야. 엄마가 살아 계신데 왜 유산만 바라보는 거냐고.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날선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넌 엄마 편이라 그럴 수 있지. 엄마가 돈을 너한테 다 주려니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잖아. 전화가 끊기자 방 안 공기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나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오빠 대신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둘인데 왜 나는 하나이만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걸까?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며 내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아들을 법정에서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이 이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만나게 해달라. 하지만 기도의 끝자락에 남은 건 깊은 회의감이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돈 앞에서 어떤 얼굴을 보여줄까? 오늘 나는 아들이 결국 법적 싸움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하는 순간 남는 건 서류와 도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믿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의 눈빛 속에서도 돈이 아닌 엄마를 향한 마음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족은 가장 깊은 갈등의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집화 평온을 향한 걸음. 법원에서 오라는 우편물을 받은 날, 나는 오래도록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봉투 위에서 떨리기만 했지요.
하지만 결국 열어본 그 서류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켜 줄 뿐이었습니다. 상속 분쟁 조정 기일. 내 아들이 나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했다는 냉정한 문장이었습니다. 딸은 퇴근하자마자 그 서류를 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이걸 어떻게 오빠가 정말 끝까지 갈 거예요? 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겠지. 마음이 다친 사람은 쉽게 멈추지 못하거든. 딸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끝까지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엄마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 내 마음 속에 번져 있던 두려움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가족이 갈라지는 길목에서도 나를 붙잡아주는 손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만난 나는 차분히 말했다. 선생님, 법적 절차는 그대로 두세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법정에서 만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제 뜻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뿐이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결국 나는 딸과 함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도시의 소음 대신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아침을 열어주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함께 밥을 짓고 저녁이면 손주와 도란도란 앉아 이야기하는 일상. 돈으로 산 집이지만 그 속에서 얻은 건 돈이 아니라 평온이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엄마가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시간이 걸리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아들로부터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법정 싸움으로 기세등등했지만 차츰 세상의 무게와 현실에 부딪히며 그의 목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아이가 마음을 돌려주기를, 언젠가 이 집 마당으로 걸어 들어와 엄마하고 불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녁 딸과 함께 밥상을 차리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은 결국 수단일 뿐. 밥상 위에 된장찌개 한 그릇이 30억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그 증거였고 딸의 손길이 그 증명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마침내 평온을 향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들의 분노는 아직 남아있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나는 내 노후를 지킬 선택을 했습니다. 돈은 나를 갈라놓았지만 사랑은 여전히 나를 묶어줍니다. 언젠가 아들이 그 사실을 깨닫기를. 그리고 마지막 날, 나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그것이 내 노후의 마지막 소망입니다.